미국 증시가 고용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6만 5천 명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이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지표를 제외한 4월 서비스업 지수와 3월 공장주문 지수는 부진하게 나왔으나 투자 심리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6%, 1.14% 올랐고 S&P 500 지수도 1.0%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시원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장초반 유럽연합이 올해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분을 줄이는 듯했으나 장후반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94%, 1.4% 올랐고 독일은 2.02%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상황이 시장 전망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인 14만 명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자 수도 기존 8,800명 증가해서 13만 8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업률도 당초 전문가들은 시퀘스터와 세금 인상 영향으로 전달과 같은 7.6%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감소했습니다. 4월 실업률은 7.5%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4% 감소하며 시장 전망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2월 제조업 수주도 기존 발표치였던 3% 증가에서 1.9%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 부진 영향이 컸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세금 인상과 시퀘스터로 인한 소비 억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2분기 수요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제조업 수주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유로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월에 발표했던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EU 발표에 따라 유로존 경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경기 후퇴가 거의 확실시됐습니다. 올해 0.1% 성장할 것으로 점쳤던 프랑스도 0.1%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유로존 지역의 실업률이 당분간 사상 최고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의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로 1,600시대를 열었고 다우지수도 장중한 때 15,000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ADP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우려를 더했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오히려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면서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주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 유지 입장이 다시 재확인된 가운데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우려했던 고용 상황도 좋게 발표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 점검하면서 국내 증시 영향까지 점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600시대를 열었고요. 다우지수도 장중한 때 15,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려를 더했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오히려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다우 지수나 그 S&P 지수 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긍정적인 방향을 좀 예측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다우 지수의 종가는 사상 최고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4월 11일에 14,865.14포인트보다 108포인트 높은 수치로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5% 전날 대비해서 오른 1,614.42%로 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좀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38.01포인트에서 1.14% 이렇게 오른 3,378.63 그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업률이 뭐 4년째 어떻게 보면은 그 최저로 떨어지면서 고용 지표가 호조로 보인 게 뉴욕 증시의 그러한 최고치를 세운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7.5%로 예상치였던 7.6%를 밑돌았었는데요. 네, 우선은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 가장 컸던 게 그 전에 그 월가에서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7.6% 수치를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0.1% 감소한 7.5%를 기록했던 점이 가장 그 이번에 고용 지표의 가장 놀라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12월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뭐 고용에 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시퀘스트 이 부분이 뭐 약간의 우려가 너무 좀 오버했던 그런 부분이 좀 깨지면서 시장에 그런 좀 불신이나 아니면 우려 같은 경우는 잠재웠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업률 같은 거 앞으로 그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준 총재가 3일 밝혔는데요.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점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좀 그 긍정적인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후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 부진 영향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으로 경제 전망을 좀 보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추후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일단은 뭐 그 전일에 그런 미국 증시의 지표로 나오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3월 제조업 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의 제조업 수준은 시장 전망보다도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3월의 제조업 수주가 우선은 전월에 그런 2월의 제조업 수주보다 4%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마이너스가 한 2.9%였는데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4%까지 감소했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이라 볼 수 있겠고요. 2월 제조업 수준은 기존 발표치였던 어떻게 보면 3% 증가해서 1.9%로 수정했다는 부분도 약간은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아시아 지역 경기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로 경기 상황을 예측하기에는 좀 그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 수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경기 상황에서 확실히 그 이 부분이 예상할 수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경제 침체도 더 오래가고 예상보다 깊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유럽 쪽에서의 그러한 좀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유로화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이 여인이 있겠지만 엔화 부분도 아직까지는 유로화를 그동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좀 억제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GDP가 마이너스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독일도 마이너스고 전체 평균치가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0.6% 정도 되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화의 그러한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4분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크게 낙관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독일 증시도 사상 최고로 좀 마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표상으로서는 크게 낙관적인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ADP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더 우려했었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오히려 실업률 수치는 예상보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연구원이 예. 그 수치상으로는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면의 내용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는 이제 하락세로 7.5%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증가해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4월에 7.5%,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도 16만 5천 명으로 예상치보다 증가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 증시가 지난 주말에 고용의 호조 소식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면의 내용을 시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논의는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역시 고용의 질적 개선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그 중론이기 때문에 시장의 생리상 이를 활발히 개진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노동부의 시각은 베이비 부머가 계속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실업률은 자연적으로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하락할 수 있는 여건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20세에서 24세의 청년층의 청년 실업률은 13.1%를 현재 가져가고 있어서 네. 미국에서도 이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증가는 평균이 20만 5천 명 수준이었고요. 1분기 때는 18만 8천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준이 현재 내다보고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수가 매월 20만 개에서 25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 증가에 따른 실업률이 하락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본다면 1분기 수치로는 실업률이 현재 하락했지만 일자리 수 증가보다는 구직 담연자와 구직 포기자가 늘어나서 실업률이 하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일자리 수 증가에는 비정규직 고용 수치가 대거 반영됐는데 개선폭이 미미하다라는 비판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네. 일자리가 늘어난 그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봐야겠죠.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 하락을 했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파트타이머나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이 해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실업률 수치의 안정적인 기조적인 흐름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4월 수치를 보면 파트타이머 고용이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7만 8천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합계로는 790만 명이 파트타임 잡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서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했듯이 이 연말 연초 세일 시즌에 이런 파트타임 잡을 많이 기업이 고용을 했다가 3월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자리 수의 증가 속도도 1월 수치보다는 3월과 4월로 가면서 주춤거리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건설과 주택 업종의 일자리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인데요. 이번 4월의 수치는 3월 대비 건설업종의 일자리 수가 6천 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역시 이제 시퀘스터 문제가 하반기에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미국의 고용 지표 개선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고용이 증가해서 이 수치가 담보되고 있느냐라는 논의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생리상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굳이 그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생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연준이 바라보는 하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하단을 2.3%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업률은 내려가기 때문에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수치상은 내려가고 있지만 최근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개인 소득의 증가율을 개인 소비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축에서 이를 끌어다 쓰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주춤해질 양상의 리스크 요인도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퀘스터 영향에 따른 양적 완화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면 뉴욕 시장은 어느 정도 현재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포르투갈이 지난 주말 긴축을 골자로 하는 중기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긴축 기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골자였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3일이었죠. 포르투갈의 페드로 파소스 코엘류 총리가 공무원 인력 감축을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긴축 기조의 내용을 현재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긴축안에서 보면 공무원 인력을 3만 명 정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긴축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의 정상화 방안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채 탕감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좀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연금 지급 연령은 포르투갈은 65세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재정 긴축안에는 이를 한 살 정도 올린 56세부터 55세에서 56세로 한 살 정도 늦췄습니다. 주당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주 1시간씩 늘려서 현재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5시간을 늘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의 인력 감축과 주당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느는 상태, 연금 지급도 한 살 늦춰진 상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유로존은 재정 불량국가, 그다음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경기 부양국, 그다음에 긴축 기조의 원안대로 기조적으로 이를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독일의 입장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포르투갈의 중기 재정 긴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정상화 이런 부분을 힘주어서 이제 네. 강조를 했는데요. 그 안정성장 협약, 유로존에 가져가고 있는 이 안정성장 협약의 요건에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 코엘류 총리의 일성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은 그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5.5%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긴축안을 통해서 재정의 정상화를 가져간다면 현재 추세로는 정부 재정을 63억 유로 정도까지 3년 내로 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63억 유로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9조 원가량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재정적자 비율을 5.5%에서 2015년에는 3% 미만까지 내리겠다는 것이 이 코엘류 총리의 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르투갈은 2011년 5월에 구제금융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디폴트 상황에 처해진 상태에서 트로이카로부터 780억 유로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이 그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자금을 상환해야 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긴축 이행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국민들이 불편한 심기가 있겠지만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리는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주간 증시 캘린더를 통해서 한 주간 발표되는 지표와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이번 주에 발표될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를 좀 보신다라면은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일본 증시도 휴장을 하고 예. 우리나라도 큰 경제 발표는 없는데 이 5월 7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3월 소비자 신용 발표가 좀 앞두고 있고요. 예상치는 한 162억 달러 좀 나오고 있고 이전치가 181억 달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상치가 좀 상회된다라면은 좀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5월 8일에는 이제 중국의 4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고요. 5월 9일에는 이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예상치로는 33만 2천 건인데 이전치가 32만 4천 건이기 때문에 예상치가 좀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5월 10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미국 연방 재정 수지를 앞두고 있고 일본 3월 경상 수지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G7 재무장관 회의하고 중앙은행장 회의가 11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제 모멘텀 있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지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서 경기 지표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주간 실업수당이 청구 건수가 5월 9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던 요인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호재를 입어가지고 증시가 조금 강하게 또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확인시켜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좀 보신다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예. 경제 지표라든지 재무장관 회의 같은 걸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입장이 재확인이 됐고 또 22일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고요.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도 좋게 나왔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9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행 금리 결정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네. 요 때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국은행 금리가 이제 지금 주말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한은 총재가 작년에 5% 인하한 것도 엄청나게 인하한 거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좀 생각보다 조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다시금 조금은 가라앉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 일단은 이번 주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동결에 좀 가깝지만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은 외국인이 강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엿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5월 옵션 만기일이 좀 있죠. 이번 주에서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선물 수급 동의안, 그러니까 5월이 지나면 또 6월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월 만기 전후로 해서 외국인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이슈들을 국내 증시 일정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 이어 일본, 유럽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이번 한국은행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조금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어요. 뭐 국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이번 주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시 전략을 좀 보신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지난주 어쨌든 1965포인트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한 주간 계속 올라왔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주말에 뭐 해외 증시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잘하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아직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수의 유입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오히려 2000포인트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965포인트대에서 어쨌든 지난주에 약간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대로 올라와 준다라면은 증시는 외국인은 충분히 매수로 유입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번 주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장중에 57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 4월 30일에 570포인트를 아침에 시가상에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56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56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저는 역시 이번 주에도 종합주가 지수 2000포인트 회복 여부, 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570포인트 이상으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서로
따로 움직이는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떨어지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옵션 전략을 좀 만기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00 잘만 한다라면은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65포인트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회복한다라면은 265포인트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건 좀 가장 희망적인 얘기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한 256포인트에서 250, 그러니까 밴드 선을 그어준다라면은 258에서 한 253선에서 횡보세를 보인다라면, 주 초반에 월화 정도 횡보세를 보인다라면은 260포인트 정도가 극적으로 결제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1.2 이상이 유지가 되고 외국의 선물 매수 강도가 좀 좋게 나온다라면은 콜 260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옵션 만기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좋게 나온다면 지난주에 조금 조정이 좀 나왔던 네. IT 관련된 기업들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디램 가격의 가격 안정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적 개선 효과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부분들, 2분기도 역시 이러한 것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본다라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계속 양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상으로도 일단 30,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30,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32,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는 오늘 좀 갭상승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29,500원 전후로 해서 오늘 내일 분할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다라면 일단 목표가로는 3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28,000원 정도 21선이 붕괴가 되는 자리가 28,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28,000원 정도에서는 손절가를 놓고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심 종목 자세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의 경제 관련 전과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계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경영진의 전과 내역을 의무 공시사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인데요.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연구원의 의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임원 및 경영진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등기 임원 보수와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공시사항에는 횡령 배임 등 또 횡령 배임 외에도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관련 전과와 함께 파산 전력이 포함됩니다. 공시 대상은 임원과 대주주입니다. 정부가 상장사 임원과 대주주의 범죄 전력 의무 공시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주가 조작이나 횡령 배임 등 상장
상장사 임원이나 대주주의 범죄 행위는 곧바로 투자자의 피해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범죄와 연루된 기업이 주로 코스닥 시장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상당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유가증권 시장 역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증시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범죄전력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 등도 상장사 임원의 전과 기록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경영진의 범죄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유명무실합니다. 또 더욱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영진이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알기는 100%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인권 피해 논란 역시도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인데요. 예. 우선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인권 문제,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어서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 수 있어서 실제 상장회사 임원의 범죄 전력 공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자본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계에서도 임원 연봉의 범죄 전력 사실마저 공개할 경우 당사자 개인은 물론 회사 경영 측면에서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눈치인데요. 한 상장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러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작게는 공시 부담 증가가 있을 수 있고 또 크게는 회사 평판 추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STX와 쌍용건설의 구조조정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긴급자금 수혈과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권단 오늘 실무자 회의 열고 STX 계열사의 자유협약 신청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자유협약 개시와 함께 채권단은 STX 계열사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실사가 끝나는 오는 6월 초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STX의 회사채 만기가 줄지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맞춰 올해 안에 운영자금을 포함해서 1조 원 안팎의 자금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STX그룹은 주력사인 STX 조선해양에 이어서 3일엔 STX 지주, STX 엔진, STX 중공업, 포스텍 등 4개 계열사가 추가로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실사의 핵심 쟁점은 회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요. 자율협약을 신청한 계열사들이 채권단의 지원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실사 결과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으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물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반대로 자율협약이 중단되고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좀 부실 규모뿐만 아니라 업황 개선 정도 같은 주관적 상황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판단을 한다면 일단 STX 조선소가 있는 경남을 중심으로 STX 살려야 한다는 구명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시 입출금실 예금에 목돈을 넣어두시는 분 많으신가요?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큰 장점은 있겠지만 100만 원을 1년간 넣어둬도 이자가 만 원도 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0%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가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0.99%로 집계됐습니다. 금리가 1% 밑으로 내려간 건 2년 2개월 만인데요. 수시 입출식 계좌에 100만 원을 1년간 두면 9,900원만 이자로 붙는 셈입니다. 여기에 또 15.4% 세금을 떼가죠. 수시 입출식 예금 계좌는 1억 5천만 개가 넘는데요. 은행들이 이들 계좌의 잔액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데 잔액이 적을수록 거의 제로 금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수시 입출식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이자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늘자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거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내 600대 기업이 올해 약 130조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4%나 늘어난 수준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12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600대 기업은 시설 투자에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06조 6천억 원 집행하겠다고 밝혔고요. R&D 투자에도 3.6% 증가한 23조 1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투자 확대 이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 투자가 27.9%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골드박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 유망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골드박스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하실 건지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어차피 이제 다들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 네. 어떤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초점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내용은 일단은 종목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거기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뽑아내서 직접적으로 수익으로 연결하는 그런 쪽의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어떤 업종을 뽑아오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이 이제 AM OLED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AM OLED가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이 이제 AM OLED의 어떤 중심축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AM OLED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AM OLED의 공정, 그러니까 AM OLE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향후 거기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추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정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M OLED 공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보다 AM OLED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AM OLED 공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전공정, 후공정, 이제 전공정하고 컬러 구형 공정, 그리고 차폐 공정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유리판 위에 TFT를 심고 거기다 유기막 TFT를 심는 과정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게 전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유기물 증착 과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컬러 구형 공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폐 공정 이런 것들을 모두 포장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차폐 공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전공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LCD하고 OLED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TFT의 모양이 지금 두 개를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LCD의 TFT의 모양의 구조와 OLED의 TFT의 모양의 구조가 바뀌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LCD는 게이트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OLED는 게이트가 위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TFT가 변화되는 거는 게이트가 위쪽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비싸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는 이유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큰 변화는 소재의 변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절연막이라는 부분이 다 보이실 겁니다. 이 절연막에 대한 소재를 뭘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절연막을 갖다가 과거에는 비결정제 실리콘, 그러니까 ASI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비결정 실리콘이라는 거를 LCD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OLED로 넘어가면서 폴리실리콘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절연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50에서 100배 정도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전기가 처리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비결정질 실리콘에서, 다결정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장비가 ELA 장비라는 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ELA 장비는,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핵심만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TFT라는 기본 구조는 일종의 영상 구현을 하기 위한 온-오프 개념, 그러니까 스위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TFT를 유리판 위에다가 이제 증착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는 OLED는 뭐냐면 과거의 LCD는 간접 발광.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보면 이제 컬러 구현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컬러 구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컬러 구현 방식에서는 일단 LCD는 간접 발광이라고 그러고 BLU라는 것을 갖고 발광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액정과 컬러 필터가 사용됩니다. LCD에서는. 근데 OLED에 가면은 액정과 컬러 필터가 사라지고요. 유기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유기물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 유기물을 통해서 빛을 표현해주는 방법들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갖다가 TFT 위에다가 증착시켜주는 과정.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컬러 구현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컬러 구현 과정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해상도와 어떤 OLED의 실질적인 핵심 수명과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기물 증착 과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 장비 업체들에게 큰 기회가 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폐 공정입니다. 차폐 공정은 세 번째 공정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유리에다가 TFT를 증착하고 그리고 나서 유기물 증착 과정을 겪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유기물을 증착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수분과 산소에 만약에 노출하게 되면 수명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폐 공정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완벽하게 차폐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OLED의 수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전공정 그리고 컬러 구현 공정, 차폐 공정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핵심 장비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래도 가장 여기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삼성의 비교적 의존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내일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자세한 종목 시간은 다음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